3, 2, 1. 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20대 대통령 과연 누가 될까요? 이게 가장 큰 관심사겠죠? 자, 선거 당일에는 방송 3사가 대대적인 출구조사를 발표하는데 저희는 좀 한 발 앞서서 투표하기 전에 대선 결과를 좀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서 출구가 아닌 대선 입구조사!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막강한 입을 가진 두 정치 고수에게 대선 결과 예측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그리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워낙 고수시고 선거를 많이 경험해 보시기도 하고 치러 보시기도 하셨으니까 떨어져 보기도 많이 하고. 아니 뭐 굳이 뭐 그런 걸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말 이틀 전이면 대충 뭐 감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선거는 이틀 전날 한 일주일 전쯤 되면 감이 왔는데 네네. 이번에는 감은 오지만 좀 약하지. 감의 강도가 전에보다는 좀 예. 약하지. 박빙이라서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끝까지 뭐 혼전이니까. 근데 궁금한 게 좀 감이 좀 약하지. 본인 선거와 본인 외에 다른 사람 선거 이렇게 같이 겪어 보셨잖아요. 그때도 좀 감이 다릅니까? 본인 선거일 때랑 아닐 때랑? 그건 완전 다르죠. 아, 본인 선거일 땐 좀 더 감이 확실히 와요? 그건 감이 아니고 데이터로 오잖아요. 어. 본인 선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가 직접 보고받으니까 이기고인지 지고인지 알죠. 어. 이 깜깜이 기간에도. 그럼 근데 지금 네. 모르니까 그런 거지 뭐. 본인 선거는 예. 지역구 선거 같은 거는 예. 이미 선거 시작할 때 이번 선거는 졌다 이겼다 다 알지. 윤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뭐 요새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 선거야 뭐 감히 딱 법정 선거일 시작돼서 찼다고 동네 한번 나가 보면 이번 선거 이겼구나 뭐 졌구나 금방 알지. 네, 그래도 오늘은 본인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좀 예측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은 시대 정신이 실종됐다. 또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꼬리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판세가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한 분씩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시대 정신이 실종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냥 이 선거를 그렇게 시대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된 선거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대 정신이 뭐 5년마다 바뀔 리도 없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몇십 년 전부터 뚜렷하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이제 어느 정당, 어느 후보, 어느 대통령이 더 많이 더 잘 실현하느냐 늘 그런 문제만 남아 있는 거라고 보고요. 한 후보는 특히 다른 후보에 대한 비호감에 의거해서 표를 얻고 있고 또 다른 후보는 자신에 대한 호감을 모으고 있고 이런 선거여서 일방적으로 완전 비호감 선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호 장관님. 이번 선거는 뭐 인물 선거라기보다가 네. 예. 이번 선거 시대 정치라 하는 거는 뭐 정권 교체하는 게 시대 정치이지. 정권 교체. 왜냐하면 이재호 장관님은 정권 교체를 보시는 거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게 50%가 넘으니까 예. 예. 그게 시대 정치이지 뭐 시대 정치 따로 있나 뭐. 정권은 교체되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 뭐 이재명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연장되는 걸로 봐야지. 어쨌든 이 부분은 두 분이 뭐 접점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럼 뭐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구조사니까 예측을 해봐야겠죠. 자, 정치 고수의 입으로 듣는 2022 대선 입구조사. 자, 두 분의 아주 탁월한 감각과 이 촉으로 어떻게 판세를 예측을 하실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까요? 내일 모레 투표 결과를 예측해 주십시오. 5, 4, 3, 2, 1. 자, 입구조사 결과! 네, 유시민 작가께서는 1%포인트 우세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꼽으셨고 우리 이재호 전 장관님께서는 6%포인트
우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꼽으셨습니다. 한 분씩 근거를 들어야겠죠? 장관님? 뭐 여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대충 이게 바닥 분위기가 이번에는 뭐 사람은 고아가네. 정권은 좀 바꿔야 되겠다. 네.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니까 그래도 여러- 이긴다면 네. 좀 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이기지 않겠느냐. 여론조사보다 좀 더 큰 차이로? 예. 그래서 이긴다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뭐 2, 3%, 3, 4% 이것보다가는 네. 훨씬 더 이길 것이다. 이긴다면. 그래서 한 6% 정도는 이기지 않겠느냐. 6%포인트 정도 이길 예. 수도 있을 것이다. 유시민 작가님? 저는 이제 1% 초박빙입니다. 예. 역대 가장 좁은 그러면 표차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절대적인 수치를 보시지 말고요. 그냥 예. 상징적으로 적은 거예요. 1%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최소 숫자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선거가 빡빡하다 지금 이 전황이. 근데 왜 그러면 1%라도 이재명 우세를 썼냐? 전 잘 몰라요. 데이터도 없고 지금 두 후보는 알고 있죠. 후보들이 미리 이제 예. 데이터를 깜깜이 기간 데이터를 지금 받았을 것이다. 예. 민주정책연구원이나 네. 여의도 연구원소에서 여론조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매일 돌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래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후보와 캠프의 핵심 몇 사람은 알고 있죠. 두 분은 뭐 좀 받아보신 건 없으세요? 없죠, 전혀. 우리 장인 고모님은 못 장관님은 받으세요? 난 못 봤어. 실세가 여의도 아니시죠? 연구원. 예. 윤핵관이 혹시 아니라서. 우리 뭐 그냥말로 고무이니까. 저는 뭐 당원도 아니니까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후보들의 얼굴 표정과 말투와 이 동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짐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을 보고 예측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뉴스 할 때 기분이 다르거든요.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 화면에 나오는 그분들의 이 표정과 말과 얼굴을 보면서 그 이재명은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겠고요. 네. 윤석열 후보를 보고 있으면 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요. 좀 초조함이 좀 보이시나요? 초조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요 며칠 보면 거칠고 이 뭐랄까요 사나워요. 그리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요. 언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종사하던데 짜증 부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많이 포착되고요. 심기가 안 좋아. 장관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죠. 있지만은 그러나 달리 보면 자신 있다니 그지. 원래 자신감이 앞서면 좀 이렇게 과잉 모션이 나오지. 자신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지. 과잉 그러니까 것이 나온다. 윤석열 후보를 가만히 요즘 막판에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다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 같은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시는지. 이게 그 편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이 두 분의 얘기랑 좀 밀접한 것 같은데, 자, 유시민 작가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고, 이재호 고문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자, 상대 후보가 이것 때문에 어렵겠다 생각한 결정적인 순간을 미리 꼽아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조금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로부터. 그 어떤 장면인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머슴들 이번에 갈아치워 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윤석열 예. 후보가 최근에 참 독특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네.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원래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 좋아하시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님, 이거를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에 뽑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선거가 우리가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던 시점의 마지막 조사들을 보면 예.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조사들이 다수고 네. 그랬죠. 예. 일부 조사는 붙어 있고 아주 몇몇 조사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조사들도 있고 예. 합치면 조금 앞서 있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네네. 근데 추세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 지지율을 높여오면서 붙은 그래프는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 추세가 지금 깜깜이가 시작되고 나서 닷새 동안 계속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후보들의 표정이나 어조를 보고 하는데 저 표현들은 안 쓰던 표현이에요. 예, 예. 윤석열 그건 후보가. 안 썼던. 네, 안 거니까. 쓰던 표현인데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뭐안 좋아. 그런 의미에서 골든 크로스가 있었을 거다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하여튼 골든 크로스인지 무슨 크로스인지 모르지만 예. 안 좋아. 자, 우리 이재호 전 장관께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공세를 펼치는 이 장면을 뽑아오시는데 그 근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대장동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뭐 성남시 시청 공무원도 뭐 시청 서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무슨 뭐 대장동에 동서기도 안 해본 사람인데 대장동의 몸통을 윤석열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몸통이 덮어 씌우는 걸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야 되겠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 보면서 아 저건 졌구나. 저건 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배경에는 또 김만배 씨와 신앙림 기자의 그 녹취록 이 부분이 나온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재옥 사인 고문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 얘기는 이제 녹취록 보도가 언론에서 거의 안 됐거든요. 예. 저 토론회에서 한 건데 토론회 할 시점에서 이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의 어떤 녹취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후보가 직접 써갖고 나온 거예요. 예. 이제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 장면이.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뉴스타파에서 나온 걸 보면 사실 정황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윤석열 후보가 성남시청 공무원은 아니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 김만배 씨가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아버지 집을 사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종잣돈을 마련을 했는데 그 불법 대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시절에 그 변호를 맡아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가 당시 중수 이과장 시절에 그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걸 덮어줬다는 얘기들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김만배 씨의 발언 이런 것들이 어제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생짜로 없는 걸 덮어씌운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에 관한 녹취록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사실이라면. 그럼 그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부터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그 녹취록을 근거로 대고 까야지. 시큰 있다가 가로늦게 지금 와서 안 될만 하니까 이 녹취록, 저 녹취록 다 갖다 대는데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저건 질만 하니까 뭐 마지막으로 온갖 거 다 갖다 대는구나. 이 생각하지.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까는 녹취록을 믿을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들밖에 없죠. 참고로 그거는 네. 까라한 거나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뭐 어차피 이재명 찍을 거니까 그거는 그러고 이재명이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그거 안 믿는 거니까. 큰 영향 없다. 그래 안 믿는 거니까 그건 뭐 아무 영향이 없는 근데 이제 녹취록이지. 뭐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 한 가지 사실관계는 이제 제가 짚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깐 게 아니고 언론에서 깐 거죠. 정확히 민주당하고는 상관없고요. 뉴스타파 보도에서 뉴스타파에서 나온 겁니다. 예.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그 김만배 씨가 작년 9월에 나눈 대화를 지금 뉴스타파에서 깐 거기 때문에 그게 왜 이제 공개되었는지는 예. 저희도 아는 바가 없죠. 그러니까 예. 작년 9월에 공개되고 이미 김만배 잡혀가고 뭐 유동규 잡혀가고 그것도 한참 되고 지금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지금 와서 언론에서 그걸 깐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런데 저거 다 민주당 그러면 또 깐다고 녹취록이 또 생각하는 하나 거지.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방금 또 나왔어요. 방금 전 JTBC가 지금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공직선거법 사건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로비를 한 듯한 이런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비서 그 녹취록이 2020년 2월께 이제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녹취록은 또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어떻게 나오고 보면 있는데. 재판 거래 의혹이니까요. 네, 그것도 뭐 우리 상임 고문님 말씀처럼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의 가치가 얼마만한 것인가. 우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뭐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정황들이 약간 로비라는 표현은 아니고 예, 예. 우리가 뭐 선을 대고 이런 예, 이런 그렇죠. 이제 예. 구어 우리가 일상용어로서는 언어들이 거기 막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내용이 뭘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렇게 네.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한 거는 분명하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는 맞는 거니까 그게 뭐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수단을 동원한 얘기인지 아니면 뭐 그냥 그런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지는 이 녹취록 오늘 JTBC에서 보도한 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형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건 뭐 지금 2020년에 했다는 녹취록 아닙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건 더 뭐 오래됐네요, 그죠?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 와서 뭐 그 녹취록 깐들 그 녹취록 안 까도 이재명 대법에서 무죄 받은 거는 로비에 의해서 받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까는 뭐 무슨 사회에 이게 있어 그건 아무 장관님께서는요 지금 녹취록에 어떤 게 나와도 다 필요 없다. 이틀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게 네. 이미 이제 많은 유권자들 벌써 반 가까이 투표를 하셨고요, 네. 하실 분들 중에. 네. 나머지 반 정도가 지금 투표를 아직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대부분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서 그렇죠. 예. 아직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모레 본투표 할 때 네. 그 모레죠. 모레 예, 본투표 예. 할 때까지 한 24시간 동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막 큰 영향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어서 지역적인 영향은 조금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부산에서는 영향이 있죠.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예. 그래도 뭐 부산저축은행 돈이 뭐 그게 진짜 대장동 종잣돈이 됐다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내 생각에는 네. 지금 양방 간에 뭐 녹취록 갖고 뭐 표들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이번 사전 투표율이 36.9%대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근데 뭐 항상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상관관계 투표율과 득표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많이 결집을 한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전 투표를 독려했잖아요. 이번에도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유불리를 좀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도 사전 투표를 예. 했는데 첫날 내가 가서 놀란 거는 전에는 사전 투표하러 가면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내 혼자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9시 반쯤 갔는데 줄을 우리 동사무소 앞에 줄을 한참 섰어요. 네네. 한참 섰는데 그 줄 선 사람들이 다 동네 어른들이라. 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 동네 어른들이 쭉 나와서 서 있어요. 네. 그래 내가 내 있는 동네는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물어봤어 한 번도 말로 일찍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9일날 때면 그동안에 코로나가 어디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일찍 하고 말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나온 어른들로 보면 이번 사전 투표는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걸 가릴 게 아니고 코로나가 우회될지 모르니까만 먼저 해놓고 보자. 이것 때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사전 투표를 갖고 그런 성향별로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일정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요. 지난 총선 때는 극단적으로 야당에서 그 당시에 사전투표 뭐 부정한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퍼뜨려 나가지고 예. 이제 기피했죠. 그 분들이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기피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독려를 했어요. 독려하고 계속. 있기 예, 때문에 예. 지난번보다 훨씬 늘어난 거는 네. 분명해요. 양쪽 다.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편차가 좀 있죠. 예. 지금 서고 동저거든요, 투표율이. 안 그래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해서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면 확연하게 호남 쪽에서 높게 나오고 있고 영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예. 양쪽 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재명 지사 이 후보의 강세 지역 쪽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 강세 지역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더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제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침밥을 좀 거하게 차린 거죠. 이제 이재명 후보 쪽은 아침밥을 좀 거하게 먹고 저녁밥을 좀 소박하게 먹는 스타일로 가는 거고 윤석열 후보 쪽은 아침밥은 좀 덜 거한데 상대적으로 저녁밥은 더 거해지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텃밭이다 유리하다라고 그랬는데 사전 투표율이 33.7%로 전국 지금 최저거든요. 이게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경기도는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예. 나는 뭐 사전 투표율이 좀 다른 지역보다가 좀 적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번에 사전 투표가 그 방금 우리 저 요시민 작가가 말했듯이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그 민주당 쪽에서는 사전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거의 다 호응하는 분위기였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내부에서 사전 투표하면 부정선거에 뭐 이용당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사전 투표 하면 안 된다고 또 맨날 신문 광고 내고 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사전 투표를 좀 덜한 점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사전 투표로 본다면 조금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 지역에 따라서는 호남이 높잖아요. 호남이 높죠. 호남이 네, 최고죠. 최고를 기록했죠. 그거는 나는 좀 지역 성향이라고 보는데 호남 사람들은 막 이왕 투표할 거 빨리 하고 말자 뭐 이거고 영남 사람들은 어차피 투표할 때 지나가서 하면 되지 뭐 그러냐. 성향의 차이냐? 난 좀 차이다. 이런 차이가 있지. 근데 사실 역대 그 사전 투표를 봐도 호남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예. 상대적으로. 높긴 한데 이번처럼 격차가 크진 않았는데 우선 않죠. 경기도의 투표율이 낮은 문제는 예. 그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행정적인 문제예요. 제가 볼 행정적인 때는. 문제요. 그 경기도에서도 여기는 거꾸로인데 여기는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네. 이 시골 지역들이 투표율이 높고요. 대도시가 낮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별로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투표소가. 네네. 예, 예. 근데 동 하나에 인구가 되게 많은 데가 많아요. 경기도가. 이 외곽 순환, 이 수도권 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예. 도시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해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경기도라고 해서 투표율이 뭐 전체적으로 뭐 낮을 이유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근데 저는 봅니다. 호남 사전 투표율 높은 거를 어떤 분들은 야권 단일화 역풍이 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다. 뭐 호남 사람들이 야권 단일하고 뭐 아무 관계 없이 이미 다 생각해갖고 찍을 사람 정해놓고 가는 건데 뭐 근데 야권 약간- 단일화 했다 그래서 뭐 호남이 사전 투표 높거나 그러진 않다고. 그 데이터가 없어서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사퇴가 가지고 온 이제 예. 그 어떤 충격 이런 예. 게 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많이 나왔을 때는 15% 넘어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는. 그리고 그 단일화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적게 나오는 데는 6%, 많이 나오는 데는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안철수를 지지했을까?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지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를 보면 당선 가능성에서 안철수 후보는 낮게 1% 나오죠.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거예요. 양당이 다 싫어서인가요? 그렇죠. 양당이 다 싫고 그다음에 단일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철수를 지지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중요해.
그래서 될 사람을 밀어줘야 돼. 이런 유권자들은 한 5% 이상이 이미 윤석열 후보 쪽으로 건너갔어요. 아, 갈 사람은 이미 갔다. 네, 그 시점에서 남아있는 유권자들이 주로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이 높았고요. 부울경이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세대로 보면 2030이 높았어요. 안철수 네. 후보 지지율이. 여기가 그 이제 정권교체 여망이 높다고 하셨는데 뭐 그거는 여론조사에 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영 아닌 후보를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대통령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교체는 필요한데 저긴 도저히 못 찍겠다. 이렇게 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게 단일화를 했다고 그래서 확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지를 않고 그다음에 호남 경우에는 좀 화가 난 거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해준 사람들을 다 버리고 혼자 가버렸냐. 화난 마음에 빨리 가서 그냥 찍었다. 아, 역풍이 불었다 좀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역풍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화가 약간 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난 건 맞는데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몽땅 윤석열 후보인데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나오죠. 이재명인데도 가고 심상정인데도 가고 윤석열인데도 가는데 그중에 윤석열인데로 가는 게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지. 많을 수 있는데 그 뭐 후보 단일화했다 그래서 뭐 그 화나서 먼저 가서 찍고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차피 찍으려면 뭐 9일날 가서 찍어도 됐는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오늘 분위기 보니까 장관님은 다 소용없다고 하시고 작가님은 조금이라도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고. 두 캠프의 분위기 차이. 아, 그러게요.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단일화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또 벌써 미묘한 신경전들이 있어요. 같은 유세 지역에서 뭐 자리를 뜬다든지. 그래서 대선 이후에도 이거 원팀 될 수 있느냐, 뭐 합당 되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재호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갈등이 있을까요?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예. 아이고 갈등이 많이 있겠죠. 많이 갈등이 있나요? 없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엄청 있겠죠. 갈등이 엄청 있겠지. 왜냐하면 단일화라 하는 거는 예. 3월 9일용이지. 3월 9일 대선용이고 대선 끝나면 그 이후의 사정은 단일화 약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안 돼요. 네. 거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기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건가요? 꼭 그건 아닌데. 그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다는 거는 3월 9일 정권 교체용이지. 네.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 합당하고 뭐하고 이 가운데서 그냥 아주 그냥 아무 잡음 없이 평탄하게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당연히 또 저 뭔가 화학적 작용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 두 사람의 성격이 다 별나니까 그게 뭐 쉽게 안 되겠지. 우선은 지켜봐야 된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 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예. 뭐 합당이고 뭐고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막 이준석도 아웃, 윤석열도 아웃, 윤석열도 아웃, 저 안철수도 아웃 다 아웃이에요, 전부 다. 예.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국민의 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국민의 힘이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올라먹고 말아라 우리 여당이다. 뭐 의원 3명밖에 없는데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단일화는 뭐 말이 합당이지. 그냥 선거 이기면 국민의 당이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선거 지면 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는 요 정도 예. 정리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더라이브가 정치쇼 진품명품이라고 아주 인기 코너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발언에 이제 감정가를 매겨보는 코너인데 오늘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의 막판 공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감정받을 발언 영상 보고 바로 감정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은 초보 아마추어들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10명이 모인 동창회도 리더가 무능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회비 관리도 엉망으로 하고 회비 횡령하고 이러면 동창회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머슴이 뭘 잘 몰라도 자나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어. 그 머리 좋고 꽤 많은 사람들이 주인 뒤통수 칩니다.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더 조선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겠죠.
예, 두 후보 발언이 좀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달라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부패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데 상대 후보의 발언, 감정가를 매겨주십시오. 자, 유시민 작가님 벌써 쓰셨고요. 네, 벌써 이정우 쓰셨고. 장관님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 후보의 발언 감정가. 자, 어떤 감정가가 나올지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장관님 4,000원, 10원 한 장. 네. 자, 근거 좀 들어볼게요. 장관님 4,000원 왜 4,000원입니까? 되게 동창회 회비가 네. 되게 1년에 한 10,000원 되는데.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영 안 맞는 게 네. 인구 동창회 회원이 적은 데는 동창회 회장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무슨 동창회 오너가 리더가 뭐 리더십 있고 없고 없어요. 그냥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억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는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그래도 1년에 동창회비가 10,000원이니까 네. 뭐 저 정도만 4,000원 정도는 막 만 원 중에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공창회비 약간 예. 일부. 자, 작가님은 10원 한 장. 네, 10원. 요거 윤석열 예. 화폐 단위라고 이렇게 최소 가치를 가진 화폐 단위를 윤석열 후보가 그전에 뭐 10원 한 장 받은 게 아, 없. 10원 한 장. 10원 한 장 뭐 예. 피해 준 거 없다 남한테 예, 뭐 이렇게 예. 할 때 10원 한 장이라는 표현이 즐겨 쓰는 최소 단위의 화폐 액수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발언은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몰라도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예. 상대방은 꽤가 많고 뭐 그래도 뒤통수 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인정을 해봐 자기 인증을 예. 자기 인정이요? 자기를 꾀가 없는 사람으로 셀프 인증을 했다고요. 이재명 후보는 꽤 많은 사람, 예. 본인은 없는 사람. 예. 아. 그러니까 정직한데 멍청한 사람하고 똑똑한데 속일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나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예. 사실 누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묻는다면. 아. 근데 저 발언은 약간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맛도 있고 좀 셀프 디스하는 맛도 있어서 최소한의 가치는 인정해 주시죠. 10원. 어쨌든 뭐 박하게 두 분 다 주셨는데 사실 이번 대선이 참 역대 뭐 최악이다. 뭐 비호감 대선이나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연장 방송을 하겠지만 이제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하루 만에 뭐 생각을 바꿀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후보가 대통령이 돼갖고 맨날 거짓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거짓말만 해도 지겨운데.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좀 뽑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양극화가 워낙 심하고 이런 세상이라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처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마음 헤아리는 사람을 뽑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일할 사람 이렇게 막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좋은 말씀이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뽑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가 오늘 두 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생방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대기해 주시고요. 우선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야 되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는 최욱 씨가 격리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 뭐 최욱 씨 슈퍼 항체자로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오세요.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대선 전에 특별 방송은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뭐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 동접자 한 4대가 들어왔고요. 이제 유튜브 생방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뭐 유튜브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더라고요. 유튜브라고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사고 나더라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두 분 다 좀 약간 양 진영의 책사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후보의 참모였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좀 썼을 것 같다. 아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후보 왜 이거밖에 못해? 윤석열 후보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전략을 짠다면 어느 분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럼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게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렇게 워낙에 네거티브를 많이 당하니까 세게 받아치는 방식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책을 붙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재명 후보가 표를 모은 스타일은 큰 거로 한 방에 모은 게 아니고 되게 정책 이슈를 가지고 예. 조금씩 푼돈 모아서 목돈 만든 스타일로 해왔거든요. 예. 원래부터 지지율을 그렇게 만든 후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맞아가면서 자기 것만 가끔씩 받아치는 건 필요한데 예. 좀 덜 자주 받아치고 더 많이 내 거를 보여주는 이런 쪽으로 하도록 제가 좀 북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참모였다면. 그러니까 TV 토론 1차 때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2차, 3차 때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양을 좀 줄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좀 더 했더라면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한 것 같은데요. 정책 긍정적인 걸 7, 예. 이쪽 3 정도 한 것 같은데 8대2, 9대1까지 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있다. 조금 더 유능한 이재명을 강조를 하는 게 더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유능함보다 예. 그 맞아줘도 되거든요. 맞아줘도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예. 저게 과한 네거티브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그 비중 조절에서 좀 더 득점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이재호 장관님께서는요? 저도 뭐 보면서 뭐 다 잘 해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후보가 대통령 후보잖아요. 네. 예. 뭐 시골 동장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인데 뭘 말할 때 좀 생각해가면서 말하더라고. 아니, 생각을 안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만 좀 덜한 거지.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셨습니까? 그 뭐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네. 이게 대통령 선거니까 이 정치는 후보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잘났다, 내 찍어라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려면 좀 국민들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할 땐 부드럽게 해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세게만 이야기한다고 표가 오는 건 아니니까.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했어야 그러니까 된다.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참모들이 옆에서 할 일은 지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 참모들이. 지적을 받아들일 사람이라 지적을 하죠. 그래도 뭐 안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지. 안 받아들이니까 안 하는 아니, 거라고 근데 봐야지. 선거를 하다 보면 참모들이 지적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어마어마하게 하죠. 참모들이 지적을요 제대로 해야 되고 예. 또 지적을 또 화끈하게 해야 되고 네. 끝까지 설사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참모들이 손 나불고 막 아유 당신 마음대로 하셔 이래 되면 선거는 좀 어려우시지. 그럼 고모님이 보시기에는 뭐 속칭 윤핵관들이 좀 그런 조언을 잘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윤핵과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윤핵과이라 가니까 뭐 장대원. 그런데 그래서 선거 때 뭐 후보가 친한 사람은 다 했지. 아 내가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후보 때 누가 내보고 이해과이라 그랬나요? 그때는 그런 신조가 안 나와서 그래요. 야, 뭐 이해까지 있었습니다. 예. 실세라고 말 들었죠. 그런데
그러나 뭐 윤핵관이 글쎄 뭐 그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후보가 듣기 싫은 소리도 골라가면서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돼요. 안 했는지 어디서 할 못하는지. 수 있냐 하면 이제 버르장머리 아까 우리 본방에서 예, 예. 엄청나게 여러 번 버르장머리는 자기 버르장머리부터 고쳐야 돼요 후보가. 아무 데서나 쩍 벌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좀 옷매무새나 이런 게 안 흐트러지는 선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막 하다가 마이크 갑자기 안 나온다 해갖고 뒤에 가가지고 막 여성 당직자한테 막 뭐라 하고 이런 행위 이런 버릇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버릇부터 고쳐야 되는데 열차에서 발 올리고 있으면 옆에서 얘기해줘야죠. 얘기를 안 해준 참모들도 문제예요. 난 후보님 그 발 내리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뭐 수건이라도 한 장 깔고 신발 벗고 올리든가. 피곤하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 사진 찍어서 자기 자랑하고 있어. 자기가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캠프의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 예. 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그 열차에서 발 올린 사건이에요. 그거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지금 우리 유 작가가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 나도 그거 발 올린 후보가 문제지만은 그걸 변명하는 측근들 있잖아. 참모들이 뭐 다리가 저려서 네. 뭐 올렸다는 둥뭐 발가락에 뭐 있어서 대응이 잘못됐다? 올랐다든지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후보도 딱 부러지게 윤석열 후보가 다 좋은데 사과를 딱 부러지고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해줘야 돼. 내가 모르고 올렸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남들이 그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바로 솔직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변의 측근들이 그걸 자꾸 변호하고 그러니까 변명하고 그러니까 그냥 후보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것이 좀 잘못됐지. 그게 이제 참모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안 한다는 근데 이야기가 그거 빼고는 다 좋으세요? 아니 뭐 다 좋다고 볼 수가 없지. 깜짝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뭐 내 입장에서 아이고 뭐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넘어가는 아니 거지. 정권 교체해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또 정권 그 유지를 해서 또 될 게 더 없잖아. 정권을 자기가 잡아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무슨 소확행 공약뿐만 아니라 5대 분야로 자기 공약을 지역별로 대상별로 다 쪼개가지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근데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원희룡 본부장하고 그 토론하면서 예. 정책본부장인데 대표 정책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근데 정책본부장도 나와서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재명 정책이 엉터리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좋은데 정권 교체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야 마땅하죠. 근데 정권을 교체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알겠습니다. 맨 정권 교체하자고 그냥 돈만 치고 다니니까. 그거 재밌어요? 제가 저희가 정권 잠시만요. 교체를 하면 문재인 정권보다 낫겠다 이 말이지. 자, 저희가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예측을 좀 하러 왔는데 계속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만 이어지니까 좀 요즘 예측. 한계를 우리가 시켜서 뭐 예측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그래도 좀 아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요번에 뭐 세대별 투표도 이전과는 많이 다르고 정말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뭐 전혀 뜬금없는 데서 지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또 얼마 전에 갤럽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봤을 때 20대 2030 특히 20대 여성 투표 의향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부동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표심 막판에 어디로 움직일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저는 모두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공개된 양측의 여론조사 그 수치 보고 이게 뭐 박빙이다 막상 막하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생각에 이번 선거는 이거는 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좀 일찍 했는데 근데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는
뭐 많이 다니고 또 나는 또 매일 산에를 가니까 아침에 산에 가면 동네 어른들이나 뭐 올라와서 이야기를 또 늘 많이 하잖아요. 약수터 민심을 예. 확실하게. 요즘에는 2030 여성들도 산에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 많이 백인스 입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되게 이야기 들어보면 네. 이번 선거는 뭐 사실 같은 점이 많잖아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공약 결국 똑같은 거예요. 비슷비슷한 뭐 둘 다 퍼주겠다는 이야기니까 예. 내가 되면 뭐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니까 포퓰리즘이다, 둘 다. 그 뭐 서로 누가 더 많이 주냐 경쟁이니까 네. 비슷하잖아요. 또 가족 리스크 그 뭐 두 집 다 비슷하잖아요. 뭐 김매경 씨 집안이나 김건희 씨 집안이나 뭐 둘 다 비슷하진 않죠. 비슷하잖아요. 사이즈가 다르죠. 그거 뭐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는 우회를 구별을 못 하는데 네. 하나 확실한 거는 예. 이거 힘들겠어요. 예. 하나 확실한 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장동 있잖아요. 나는 그게 결국은 잠깐 제가 부동층 여쭤봤어요. 부동층. 2030 여성. 그게 그러니까. 도돌이표인데 그러니까 그게 부동층이 예. 결국은 뭘 보고 투표하겠느냐. 예.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 중에 뭐 다 비슷비슷한데 네. 그래도 안 되는 후보는 그래도 이재명 이재명이다. 후보는 대장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큰 비리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찍느냐. 여기에 의해서 표심이 갈리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죠.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네. 안심이 되시나요? 왜 안심이 되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역설법이니까. 또장동이 또장동. 또장동. 예, 무슨 뭘 해도 대장동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대장동은 강군 일의 최대 비리 사건이다.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비리가 많았던 게 우리나라 역사고요. 현대사에. 그다음에 이재명이 뭘 해먹었다.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몸통이다.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그 도둑질한 걸 못 막은 책임은 있죠. 근데 그 도둑들하고 관계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 쪽이 더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고 그러면 그건 뭐 오케이, 웰컴. 뭐 그런 입장이고요. 저는 괜찮네. 그런 거고. 지금 부동층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이 아닌데 떠서 네. 막 다닌다는 거잖아요. 아니거든요. 떠서 다니는 게. 그분들도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네. 네. 투표를 안 하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여론조사표를 공개된 거, 그러니까 깜깜이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표들 보시면, 그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조사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예. 20대, 30대 여성층의 지지율 변화표예요. 그래서 20대, 30대 남성층에서는 쭉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앞서 있었고 그랬죠. 많이 앞서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20대는 윤 후보가 또 많이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30대는 엎어지고 예. 20대는 격차가 확 좁혀진 게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막판에 이재명 후보한테 2030 여성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나요? 그거는 뚜렷하고요. 그 점을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 때 그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범죄에 관한 사과를 했고요. 거기에 무공천하기로 했던 당면 당규를 고쳐갖고 그 공천한 거를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윤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이분들이 부동층이 아니고 두 후보 모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완전 마초처럼 보이고 남녀 갈라치기 하고 남자들만 안고 가고 이래서 싫고 이재명도 보니까 특별히 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느낄 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면대면하게 보고 안철수도 많이 지지하고 심상정도 많이 지지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페미니즘 그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고 뭐 커뮤니티에도 예, 그다음 사람도 영입하고 그 N번방 밝혀냈던 불꽃 네, 박지원 씨. 그분을 영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 자당의 단체장들 성범죄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고 그리고 남녀 성차별에 대해서 계속 아젠다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낫네 이재명이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훨씬 낫네 우리 얘기를 들을 줄 아네 네. 이 여론이 생기면서 막판에 결집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지난 한 나흘 닷새 동안에
2030 여성층의 결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추세가 계속되었다면 그렇다면 제가 아까 본방 때 얘기한 것처럼 1%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제가 이재명이 흐름을 잡았다. 그리고 그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언동이 지난 2, 3일 전부터 굉장히 거칠고 난폭하고 그리고 사나워졌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석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그럴듯하죠? 자세하게 해주셨다고, 자세하게. 아까 했는데 이런 거지. 그건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을 하다가도 결론은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다.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다. 이 한마디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작가께서 그렇게 아주 잘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윤석열이가 이재명보다는 낫다. 요 한마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표심의 관계가 그거는 이제 이재호 상임 고문님과 그 주변 분들의 생각이시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로 간에 진영이 나눠진 건데, 야 진짜 이거 억울하다 우리. 누가 억울해 그러면 우리는 지면 윤석열이잖아 대통령이. 근데 저쪽은 저도 이재명이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처럼 이렇게 내공이 깊으시고 정치 경륜이 높으신 분이 저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한 가닥 희망을 계속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할 수 있어. 끝까지 한 표라도 노력해야 돼. 이런 거. 알겠습니다. 두 분 달변이가 이제 유튜브 가서 편안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편안하게 말을 안 끊고 계속 하세요. 진행자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밤샐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지금 이제 저희 감독님도 가셔야 된다고. 퇴근하셔야지. 벌써 한 20분이 훅 지나가고. 끝납시다. 끝질문으로. 네. 뭐 마지막으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이것만을 해달라. 차기 대통령에게 이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제 뻔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이니까 저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것만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냈으면 이거 좀 좋겠다. 해달라. 이것만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난 누가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 일자리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일자리.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물론 저 동의합니다. 저는 가장 시급하게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엄청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잘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은 손실이 진짜 막대합니다. 이렇게 무슨 300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안 되면 긴급 재정명령이라도 해가지고 손실보상을 더 해야 돼요. 저는 그게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 뽑히실 분이 취임하자마자 해야 될 가장 선결 과제다. 그렇게. 그 부분은 뭐 두 후보 다 종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잘 통합이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우리 둘이가 통합이 잘 되면. 두 분은 벌써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깐부로 보이는데 아니, 저야 뭐 우리 이재호 고모님께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다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해서 나라 망했다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뭐 누가 돼도 나라에 망하겠어. 그렇죠. 이 점이 우리가 통합되는 거예요. 작가님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 망하진 않아요. 누가 된들 뭐 나라가 뭐 금방 망하고 그러긴 하겠어. 우리나라 선진국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못된 사람이 뽑히면 지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더 라이브 안에서 굉장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합니다. 저희 감독님들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하고요. 두 분 늦게까지 너무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표 이틀 남았습니다. 본투표도 꼭 투표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저희 보게 해주셔야죠. 내일 대선 특집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